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위 논문 작성법 고전문학 편의 강의를 맡은 김강은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약 50분 동안 이 석사 과정 학생들, 특히 석사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 그중에서도 고전문학 전공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학위 논문 작성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학위 논문 작성법이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전공 분야적인 어떤 학문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양식을 지켜야 되는 부분, 고전문학 쪽에서 지켜야 되는 형식적인 측면, 그리고 기타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있겠죠. 이제 한글과 컴퓨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이제 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때문에 한 컴을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하는가,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면 조금 더 편리한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차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내용적인 측면을 깊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고전문학 쪽에서 쪽 이제 특히 문학 분야에서 어떤 각주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참고 문헌을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기술적 측면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에서 어떤 문단이나 스타일, 목차 만드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를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오늘 강의 진행의 편의를 위해 비디오를 끄고 그리고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적 측면에서는 이제 주제 탐색과 연구사 검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체 이제 논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논문의 주제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논문의 주제를 무엇을 정해야 할지 어떤 범주에 특히 석사 논문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얼만큼의 주제를 얼마만큼의 크기의 주제를 정해야 내가 석사 논문을 쓰기에 적절할까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 탐색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고 연구사 검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논문을 우리 작성을 하려면 이제 성균관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학위 논문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학위 논문 양식에 맞추어서 우리 논문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 양식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이 교육 쪽에 이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 탭에 들어가시면 학위 논문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탭에 들어가시면 이제 학위 논문 양식을 이제 RZIP 파일,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 당연히 국문으로 작성하니까 국문으로 다운받아야 되고 다운받으시면은 이렇게 파일이 6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 수업은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석사학위 논문 그리고 요 파일 중에는 한글과 컴퓨터를 기준으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HWP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따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기는 한데요. 우리 이 특강에서는 여기서 다루는 한글과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컴퓨터 인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는 맥을 쓰는데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맥도 맥용 한글이 나와 있죠. 그렇지만 윈도우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이 윈도우 컴퓨터에 있는 이 한글과 컴퓨터라는 요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위 논문 작성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몇십 페이지에서 혹은 100페이지가 넘는 논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기능이 많으면 많은 걸 쓸수록 많은 프로그램을 쓸수록 훨씬 더 좀 더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윈도우를 중심으로 한다. 윈도우가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물론 맥북을 쓰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어, 논문이나 이런 문서 작업을 할 때는 한글과 컴퓨터를 쓸 때에는 이제 윈도우 컴퓨터를 데스크탑 컴퓨터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은 윈도우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석사학위 논문 이렇게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그 양식에다가 맞춰서 적는 건데요. 일단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만 여기서 설명을 하고 기타 자세한 이제 그 프로그램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적인 측면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적인 측면을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가장 중요한 주제 탐색이 있습니다. 고전 문학의 주요 분과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고전 서사, 시가, 한문학, 구비문학이 있죠. 그래서 각자 자신의 전공이 있을 겁니다. 세부 전공이 있을 거고 그 세부 전공에 이제 좀 더 자신이 이제 관련된 혹은 그리고 세부 전공에서 좀 더 관심을 가졌던 부분을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면 제일 좋겠죠.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는요, 저의 경험과 이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상, 수업 시간에 작성하는 우리 수업 시간에 학기 말에 이제 레포트나 소논문 형식으로 논문을 한 편, 발표문 같은 거를 한 편씩 작성할 때가 있어요. 그런 소논문들을 보다는 조금 더 큰 범위, 아주 살짝 큰 범위의 논문을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저의 석사 논문은 이제 창란호연록이라는 이제 국문 장편 소설에 나타난 세대 갈등 연구였습니다. 요런 세대 갈등이라는 거는 이제 부자 갈등도 있고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이죠. 장인 사위의 갈등, 우리 이거 옹서 갈등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식의 갈등도 있고, 그 외에 뭐 부녀 갈등이나 뭐 모녀 갈등도 있을 수 있겠죠. 다양한 갈등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가장 예전에 이제 창란호연록에 나타난 장인 사위 갈등 연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중점을 맞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은 이거를 살짝만 확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살짝만 확대시켜서 어떻게 세대 갈등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소논문에 어떤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살짝 더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세대 갈등 연구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한 작품 안에서 범주를 좀 키운 예지만 뭐 아니면은 이제 요 장인 사이 갈등은 그대로 두고 이제 요런 어떤 메인 토픽은 그대로 두고 작품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이 작품 외에 다른 작품을 여러 개, 몇 개를 추가를 해서 논의를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작성하는 소논문 중에 여러분들의 이제 가장 관심사에 부합하는 논문들이 하나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 살짝 살을 덧붙이는 식으로 논문을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주제를 탐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정하는 주제는 이전에 연구가 안 되었거나 혹은 되었더라도 내가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제여야 하죠. 그래서 이 주제를 정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주제와 관련한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연구 계획서라는 건 뭘까요? 내가 이러이러한 주제에 관심이 있고 주제를 소개하고 그리고 이 주제가 왜 연구되어야 하는지 연구의 어떤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연구의 진행 방향, 연구 방향을 설명하는 게 연구 계획서죠.
이런 식으로 주제와 관련한 연구 계획서를 간략하게 한두 장 정도 작성을 해서 지도 교수님과 주제에 대해서 반드시 상의를 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 탐색에 이제 여기까지가 그래서 지도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그래서 같이 이제 선생님과 논의를 해보아서 좀 같이 연구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면은 이 연구를 쭉 이어갈 수 있고 만약에 조금 수정이 필요하겠다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주제에 대해서 진득하게 고민할 시간을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계획서에는 연구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바, 목표, 그리고 예상 진행 방향. 제일 좋은 거는 목차가 포함되면 제일 좋습니다. 예상 목차. 이 논문은 뭐 2장에는 이런 얘기를 쓸 것이고 3장에는 이런 얘기를 쓸 것이다 하는 목차가 포함되도록 작성을 하면 제일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제를 탐색을 할 수 있고요. 주제를 탐색하고 나면은 우리 1장에서 제일 써야 되는 거는 1장은 우리 서론이죠. 서론에서 우리 뭘 쓰냐면요. 연구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 을 주로 쓰는데요. 요걸 쓰기 전에 그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이 연구사 검토입니다.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특강에서 같이 다루면 좋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의 세부 분과 그 세부 전공에 따라서 연구 목적, 연구 방법이 다 달라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하는 주제에 따라 또 서로 다른 연구 방법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연구사 검토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자, 연구사 검토는요, 여태까지의 나와 관련된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 앞선 연구자들이 이제 했던 연구들을 쭉 검토를 하는 겁니다. 검토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검토를 하는 이유는 이제 검토를 하고 그 연구의 어떤 선행 연구의 토대 위에서 선행 연구들의 토대 위에서 내 연구가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내 연구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선행 연구 위에 내 연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나와 관련된 연구,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참고할 만한 연구를 선행 연구로 보고 연구사 검토에 넣어야겠죠. 그러면 선행 연구의 범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연구 대상 작품을 다룬 선행 연구예요. 아까 예시로 들었던 이제 그 논문을 석사 논문의 예시를 보면은 그러면 그 한 작품이 있었잖아요. 소설 작품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 소설 작품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많이 들어가야겠죠. 그런 연구들은 다 이제 언급을 해주든가 아니면은 내가 참조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혹은 연구 주제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저는 이제 창란호연록이라는 국문 장편 소설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하면은 이 창란호연록이라는 작품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당연히 다 봐야겠죠. 근데 이제 주제는 그럼 뭐냐? 저는 이 작품에서도 세대 갈등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봤다. 세대 갈등을 다룰 것이다 하면은 세대 갈등 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꼭 이 작품에 나타난 세대 갈등이 아니어도 다른 작품에 나타난 세대 갈등이 있겠죠. 그래서 다른 작품에 나타난 것도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 대상 작품, 그리고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구사 검토를 작성을 할 때는요, 연구자의 이름과 그 사람의 논의만 나열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연구사를 우리가 쭉 개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늘어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연구사를 보려면 하나하나씩 우리가 나열을 하다 보면은 너무 분량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바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겠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구사 검토를 하는 이유는 선행 연구들이 이 정도 있고 나는 선행 연구의 이 부분은 참고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다르게 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행 연구는 좀 더, 어, 조금 더 이제 잘 설명되어야지, 그래야지 내 연구가 이제 그 뒤에 내 연구를 소개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연구사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연구사를 볼 수 있도록 하려면은 한 명 한 명씩 나열하기보다는 여러 연구를 묶어서 덩어리로 이야기하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연도수로 이제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하기보다는 좀 묶일 수 있는 비슷한 논의인 것들은 묶어서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연구사 검토가 훨씬 더 간결하고 또 명료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사실 제가 그 뒤에 목차 짜는 법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면은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세부 전공이 다 다르고 또 어떤 논문을 쓰실지 이제 또 논문의 주제에 따라 요구되는 목차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 관련된 측면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깜빡했네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거의 연장선상입니다. 상란우연력의 세대 갈등 연구라는 그런 연구가 있다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작품에 대한 연구가 있고, 선행 연구가 있고,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있잖아요. 요 두 가지를 다 다루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다룸으로써 나오는 결과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연구들을 나름 바탕으로 논문을 새로 또 이제 새로운 논의를 좀 만들려고 한다. 하되 내 연구는 이런 점이 조금은 다르다 하는 거 이제 그런 점들을 약간 이야기를 해주면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이 가장 이렇게 명료하게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행 연구를 검토를 하면은 제일 베스트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요 다음부터는, 지금부터는 이제 형식적인 측면, 그리고 또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석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주석이라는 거는 뭘까요? 주석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제가 논문의 한 일부를 따온 건데요. 이제 성균관대 학위 논문의 일부를 따온 건데, 얘가 본문입니다. 우리 다 아시듯이 요 내용이 본문인 것 같죠? 자, 근데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요, 그러면 이렇게 14번 이렇게 하고, 요 선이 있고, 선 밑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 주석이 달려 있어요. 주석은 뭐 이 본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출처를 표시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문학적 분야에서는 이렇게 주석을 외곽주라는 걸로 작성한다라고 합니다. 외곽주라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페이지마다 한 페이지가 있으면 페이지마다 아래에, 바로 아래에 주석을 다는 방식을 매각주라고 합니다. 사실 이 외곽지라는 단어,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바로바로 주석을 적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석이라는 거는 뭐다? 본문에 있는 것을 부연 설명해 주는 것. 부연 설명을 해줄 때는 이제 멀리 있으면 부연 설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페이지 밑에다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혹은 내가 이 부분은 인용을 해왔다. 그러면은 인용한 이제 원 출처.
원 서지 사항을 써줘야겠죠. 그래서 그 서지 사항을 밑에다가 바로바로 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외곽줄라고 해요. 자, 한글과 컴퓨터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외곽줄을 달 수 있습니다. 각줄을 달 수 있는데요. 각줄을 다는 단축키는 이렇게 됩니다. 컨- 컨트롤하고 N N인데, 그럼 똑같은 거를 어떻게 두 번 누르냐? 똑같은 거 한 번 떼고, 그 다음에 또 누르면 돼요. 그래서 N을 두 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선 밑에 이렇게 예음이 달려요. 그래서 각주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 쪽에서는 이제 출처를 바로바로 그 밑에다가 주석으로 표시한다라는 거. 요거는 사실 우리 학교를 저기 수업을 들으면서 소논문을 쓸 때 혹은 발제문을 쓸 때 다른 그 대학원생들의 쓰는 것을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문에 대한 해석을 달 때에도 이렇게 각주를 사용하고요. 각주를 사용하고 이제 출처를 다는 방법인데, 출처를 다는 방법, 우리 사실 인용할 때 그 서지사항에 우리 많은 서지사항, 많은 종류의 것을 참고하진 않아요. 우리 전공의 특성상. 주로 책이나 논문 참고하죠. 그래서 책 혹은 논문의 경우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양 논문, 주로 국내 논문이죠. 한국 논문인데요. 한국 논문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글쓴이 이름 쓰고요. 그리고 요거 우리 낫표라고 합니다. 요거 우리가 흔히 꺽쇠라고도 하는데요. 낫표를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겸나표라고 해요. 그래서 겸나표 그래서 나표 안에는 논문 제목, 겸나표 안에는 학술지명, 그리고 학술지가 몇 권 몇 호인지, 요거 제 몇 권, 제 몇 호까지는 안 써도 돼요. 만약에 62권이면은 그냥 62 이렇게 써도 됩니다. 발행 기관, 출판 연도, 인용한 쪽수. 이제 그 논문 중에서도 내가 어디를 인용했는지가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어느 부분, 어느 페이지를 인용했는지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강은의 이런 논문이 있으면 논문 제목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요. 얘가 논문 제목이겠죠. 그리고 학술지명, 고전문학 연구라는 학술지에서 냈고요. 그리고 학술지에서 그 고전문학 연구라는 학술지 중에서 62권에서 냈습니다. 62 써주고요. 어디서 출판됐는지, 고전문학회라는 학회에서 냈어요. 그리고 2022년에 냈고 365쪽을 인용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학위 논문일 경우에는요, 학위 논문일 경우에 거의 똑같습니다. 당연히 논문 제목 써줘야겠죠. 글쓴이 쓰고 논문 제목 써줘야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학술지가 아니라 학교에서 낸 거예요. 그러면 성균관대, 아니면 다른 학교, 어디 학교. 그래서 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뭐 이런 식으로 이화여대,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를 써주고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일 수도 있고 박사학위 논문일 수도 있죠. 그래서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이런 식으로 쓰고 2023년 몇 쪽 인용했는지 15쪽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단행본이에요. 책입니다. 단행본 우리 책이죠. 그 책도 비슷합니다. 글쓴이, 어, 책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한 쪽수입니다. 어, 여기서는 뭐가 달라졌어요? 논문이 아니니까 책이니까 겸나표를 쓴다는 거. 가 달라졌죠. 그래서 민족문학사 연구소 밑에 예시를 보면은 민족문학사 연구소 여기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 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쓴 거여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책을 파는 혹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찾아보시면은 저자 이름에 이렇게 나오면은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민족문학사 연구소라는 데서 낸 거고 라는 글쓴이가 민족문학사 연구소고 그리고 책명은 새민족문학사 강좌 1이에요. 그리고 출판사는 이름은 창비고 2009년에 나왔고 나는 그중에서 182쪽을 인용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동양 논문
단행본, 우리 주로 이것들을 제일 많이 인용합니다. 제일 많이 각주에 많이 쓰는 경우죠. 3번은 서양 논문인데요. 우리 서양 논문 사실 많이 하진 않지만, 인용을 많이 하진 않지만 가끔 인용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됩니다. 똑같은데, 우리 순서는 똑같은데, 이 경우에는 이제 나표 겸나표를 쓰지 않고, 이제 따옴표나 아니면 이탈릭체, 우리 흔히 기울임체라 그러죠. 글꼴을 기울이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돌레첼이라는 사람의 논문이고요. 그리고 논문 제목을 이런 식으로 따옴표로 썼죠. 그리고 학술지명. 이거 제가 학술지명을 이탈릭체로 썼어야 됐는데 기울여 써야 됐죠. 그 기울여 쓰면은 포에틱스 투데이 이렇게 기울임체로 썼어야 됐죠. 기울여 써야 되고 그리고 어 9권 3호예요. 그래서 볼륨 9의 넘버 3고요. 그리고 발행 기관은 듀크 유니버시티 프레스. 1988년에 나오고 나는 그중에 17쪽 페이지 17을 인용했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아시면은 우리가 인용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소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조금 살짝 여기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바로 연구 대상 자료입니다. 연구 대상 자료, 예를 들어서 저는 고전소설 전공이어서 고전소설을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전소설도 연구 참고 목록이나 아니면은 각주에 이제 적어줘야 됩니다. 그때는 또 저희 분야의 다른 선생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각주를 달았는지 보고 확인을 해서 비슷하게 적거든요. 근데 이제 한문학이나 구비문학이나 이제 시가나 분야마다 이제 적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적기가 난감하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전 선행 연구에 어떤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적었는지 보고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을 같이 쫓아가면은 제일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주에 인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쪽수까지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인용을 하다 보면요. 각주에서 인용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 같은 논문을 여러 번 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논문을 여러 번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서지사항을 계속 적어주면은 너무 분량도 낭비고요. 보기에도 너무 지저분하죠. 그래서 같은 논문인데 너무 여러 번 이제 똑같은 제목이 반복되면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번거롭게 서지 정보를 다시 제공하지는 않고 약식 주석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자, 약식 주석이라는 건요. 요런 겁니다. 어, 연속적으로 인용할 때. 지금 제가 혹은 비연속적으로 인용할 때가 있는데 지금 제가 밑에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예시에 보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 일단 제가 어떤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신혜진 선생님의 17세기의 실기문학과 문헌탐구라는 책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책에 25쪽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책명을 쓰고 그리고 아, 책명을 쓰고 그리고 출판사 쓰고 연도 쓰고 쪽수 쓰는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책을 한 번 더 인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인용해야 되는데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으면 또 쓰기 이상하죠? 그러면 바로 위에 있으니까 위에 책이라고 또 각주를 다면서 거기에 위에 책하고 17쪽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용을 했는데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저 이제 한참 쓰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이 또 다른 사람의 책을 또 인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외국 서적이에요. 피터 제이 라비노비츠, 제임스 펠란이라는 사람이 썼고, 최라영이라는 선생님이 이제 번역을 하신 서술 이론 1이라는 책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까지 이제 인용을 했는데, 다시 이제 또 쓰다 보니까 아까 봤던 그 책을 또 인용해야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다시 이 저자명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앞에 책, 이 위에 책이 아니죠. 바로 위에 책은 이 책이잖아요. 그래서 위가 아니고 앞에 책이라고 하고 뭐 59쪽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쓰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이렇게 쓰기가 조금 좀 애매하다. 애매한 경우는 뭐냐면 같은 저자가 쓴 책과 논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용한 선생님이 쓴 논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논문 안에 인용한 어떤 선생님이 이 논문도 썼고 저 논문도 썼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같은 선생님의 이 논문을 여러 개를 인용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연도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혜진 앞에 책하고 2019 59쪽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쓰고 뭐, 그런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하면서, 이게 딱 무슨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조금 헷갈리거나, 조금 어려운 게 있다 하면은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식으로 썼나 이걸 살펴보면서 논문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식 주석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예시를 하나 이제 들어볼 건데요. 외곽주 작성하기입니다. 우리 요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논문을 쭉 쓰다 보니까 요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시즌제란 이건 고전문학 논문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거는 기술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예시로 가져왔어요. 미국에서 시즌제란 뭐뭐뭇을 일컫는다 했을 때 요 내용이 제가 식수로 적은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논문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고 그러고 여기에다가 각주 1 이렇게 달아야겠죠. 1 달고 여기 밑에다가 이제 내용을 적어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적냐 하면은 이렇게 적죠. 6원씩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자명 먼저 적고, 그리고 논문명 적어야겠죠? 지상파 TV의 시즌제 드라마 연구. 그렇게 하고 학술지 명은 어떻게 돼요?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겸라표하고 써줘야겠죠? 커뮤니케이션에 20권. 그러면은 우리 숫자도 적어줘야 되니까 쉼표 아직 하지 말고 20 하고 어디에서 나왔냐? 방송문화진흥회 2019 15쪽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점까지 써줘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외곽줄을 작성하는 방법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위에 책, 앞에 책 했던 거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됩니다. 자, 위에 책, 앞에 책입니다. 제일 이제 1번, 우리 각주가 총 몇 개 있어요? 지금 4개가 있죠?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요건 제가 임의로 그냥 여러분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를 그냥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1번을 봅시다. 자, 1번의 각주의 문헌 정보입니다. 1번의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직접 쓴 게 아니라 다른 책에서 가져왔어요. 어느 책에서 가져왔냐면 폴 프라이라는 사람이 쓴 문학 이론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어떤 식으로 써야 돼요?
일단은 서지상을 처음 나온 거니까 서지상을 다 써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폴 프라이저 쓴 사람이니까 저 하고 그리고 번역자가 있죠. 정영목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영목 역 하고 책 이름 써줘야겠죠. 책은 겸나표를 쓴다. 문학 이론입니다. 문학 이론 하고 출판사는 문학동네고요. 2019년에 나왔고 그중에서 나는 10쪽을 인용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자, 그런데 2번의 문헌 정보를 보면은 어때요? 1번이랑 똑같은 책이 있죠? 그런 똑같은 책이 있으면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위에 책이라고 하면 된다 했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이 선생님, 이 1번의 각주에 이분이 여러 책을 쓰고 그 여러 책을 제가 또 인용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확실히 하려면은 이제 이름을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위에 책 하고 이번에는 24쪽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다른 책이 나왔어요. 다른 논문이 나왔습니다.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논문이 아니라 정확히는 비평인데 어쨌든 논문에 준해서 똑같이 씁니다. 문학사상 34호, 34, 문학사상사 2016, 98쪽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똑같은 책이 또 나왔어요. 폴 프라이의 문학이론 하면은 다시 또 적어줍니다. 폴 프라이죠. 그 이번에는 위에 책이 아니죠. 앞에 나왔던 책이니까 앞에 책하고 81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같은 선생님이 여러 책을 썼고 그리고 제가 그 여러 책을 다 인용했어요. 그래서 앞에 책이라고 했을 때 어떤 앞에 책인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여기다가 연도를 적어줄 수도 있다. 2019, 이거 2019죠? 2019, 81쪽.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각주를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주에 있는 이제 모든 이제 여러분들이 인용한 연구들은 이제 다 나중에 그 논문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참고 문헌에 모두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면서 참고한 책, 논문, 자료 다시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참고 문헌 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 뭐 기초 자료, 기초 자료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뭐 작품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국내 저서 논문, 그리고 해외 저서 논문, 그러니까 국내 책 논문, 그리고 해외 책 논문, 그리고 인터넷 자료 등으로 나누어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 목록은 대부분 저서랑 논문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서 논문 목록을 나열할 때에는 반드시 저자 이름 가나다 순으로 나열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찾기가 쉽겠죠. 그래서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저자 이름 가나다 순으로 나열을 하고요. 그리고 외국 저서는 국내 저서를 나열한 후에 그 뒤에 저자명 ABC 순으로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에는 내어쓰기라는 걸 적용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따가 이제 바로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저자도 이름만 보고도 찾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참고 문헌의 예는 뭐냐 하면은 이런 것이 이제 참고 문헌입니다. 지금 보시면 총 세 가지로 저는 이 논문에서는 나눠놨네요. 첫 번째로는 뭐 있어요?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연구 대상으로 삼은 작품들. 연구 대상 작품에 대한 서지 목록이 있었죠.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세부 분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세부 분과마다 자료의 성격도 다르고요. 서지 사항을 적는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문학 분야에서는 서지 사항을 이제 자료의 서지 사항을 적는 방법이 이제 소설과 또 다르거든요. 그 또 고전 시가는 고전 시가대로 또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된 논문들 이제 여러분들의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선행 연구의 표기 방식을 참고해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냥 예시로 들어드리는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옥황기봉 뭐 이런 이제 소설입니다. 소설을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나열을 해놨습니다. 나열을 해놨고 그리고 이게 꼭 맞는 이게 꼭 정답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박물관에 있는 어느 소장본이고 어디에 소장하고 있는 거고 몇 권 몇 책인가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해서 작품명은 꼭 가나다 순으로 적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본인이 가장 많이 연구 대상이었던 것부터 가장 많이 인용한 것부터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것부터 해서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논문의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이제 주된 연구 대상이어서 이렇게 이제 쭉 나열을 하고 한 칸 띄고 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죠. 요거는 이제 주된 건 아니고 이제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국내 논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로 국내의 책 논문들 얘기하는 겁니다. 책이랑 논문은 따로 나눠서 작성하지 않고 하나에 모여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책만 책대로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논문을 쭉 나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너무 길어질 것 같다. 혹은 또 너무 비중이 좀 어색하다 하면은 적당히 맞추어서 이제 쓸 수 있어요. 이것도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도 있고 이렇게 책도 있죠.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어, 이름이 있고 선생님들의 성함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줄에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네,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해서 여기를 비우고 그러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공백을 두는 거를 아까 말한 내어쓰기라고 합니다. 내어쓰기라고 해요. 그래서 요 내어쓰기를 설정을 해 줘야 합니다. 내어쓰기는 어디서 설정할 수 있냐 하면은 Alt T를 누르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어쓰기 설정 가능.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좀 잘 해보시면은 이제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내어쓰기를 설정하면은 됩니다. 어, 일반적으로는 여기 이 경우에는 한 37
혹은 40포인트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내어쓰기를. 그러면은 이렇게 이름만 딱 남고 밑에 이렇게 딱 떨어지게끔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그리고 쭉 보다 보면은 궁금한 게, 여기 이렇게 밑줄 그어진 분들은 뭐예요? 밑줄 그어진, 이름 안 써져 있고 밑줄 그어진 건 뭐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밑줄 그어진 거는 위에 보면은 이 선생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 분의 논문을 여러 편 인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이름을 물론 계속 반복해서 써도 됩니다. 반복해서 써도 되는데 그러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런 식으로 밑줄만 이렇게 이름을 비워두고 이제 밑줄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선생님들의 이름을, 성함을 쭉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연도에 따라서 배열을 합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게 2007, 그 다음에 2010, 2012, 2019,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가장 옛날 것부터 최근 것까지 한 선생님의 논문이 반복될 경우에 한 선생님의 논문 이제 이름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제일 옛날 것부터 제일 최근 것까지 쭈루룩 나열을 해준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내 논저를 쭉 쓸 수 있습니다. 쭉 쓰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외 논저, 해외 책도 써야겠죠. 해외 책들도 보시면은 여기 돌레첼이라는 사람의 이제 논문을 이제 여러 번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 더 있죠. 근데 아까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 98년, 그다음에 98A, 98B, 88년 98A, 98B가 있습니다. 요거는 같은 해에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요렇게 하면은 둘 다 98 하면은 이제 어, 인용을 할 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좀 더 이제 시기가 앞선 거를 A, 하나는 B 이런 식으로 제가 임의로 A, B를 넣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들도 많이 써요. 그래서 만약에 한 선생님의 이제 같은 해에 나온 두 개의 논문을 계속 이것 인용하고 또 저거 인용, 이거 인용하고 저거 인용하고 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 논문, 앞에 책 뭐 이렇게 썼을 때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은 A, B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쓰고요. 어, 뭐 나머지는 다들 아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 논저 중에 이제 국내에 번역된 것들은 이렇게 국외 논저로 쳐가지고 같이 넣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 놓기도 하고요. 이것도 사실 명확히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잘 깨끗하게 깔끔하게 다른 논문들에 견주어 봤을 때, 다른 논문들과 견주어 보았을 때 좀 어색하지 않게 잘 참고 문헌을 잘 정리해 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참고 문헌이 완성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좀 내가 논문을 좀 길게 썼어요. 그래서 거의 100페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페이지가 넘기도 해요. 그랬을 때 이거를 하나하나씩 복사 붙여넣기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고 한 번에 좀 쉽게 참고 문헌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는 것이 참고문헌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단 설정 할 때는요, 이건 뭐냐면, 본문을 쓸 때, 이건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본문을 쓸 때, 문단을 시작할 때에는 스페이스 키를 세 번 쳐서 들여쓰기를 한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앞에다가 칸을 비워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스페이스 키 세 번 누르면은, 세 번 치면 됩니다. 그냥 탁탁탁 치면 됩니다. 그러면 들여쓰기입니다. 우리 아까 내어쓰기 있었죠? 요거 참고문헌 볼 때 이렇게 첫 줄이 이렇게 삐죽 나와 있는 게 얘가 내어쓰기였어요. 얘가 내어쓰기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첫 줄이 오목하게 들어간 거는 우리 들여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단을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들여쓰기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인용문을 쓸 때는요, 이것도 사실 분야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문단 좌우 여백을 조금씩 들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게 좌쪽에 10포인트, 우측에 10포인트 정도 여백을 준다라는 거예요. 공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를 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비워주는 겁니다. 이게 문단을 설정하는 거다. 문단 설정의 방식은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하면 되고요. 단축키 Alt T,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내어쓰기 설정할 때도 이걸로 하면 된다 했잖아요. 문단과 관련된 거는 다 이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Alt T 들어가시면은 이제 문단 여백, 내어쓰기, 줄여쓰기 설정하는 방법 다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꼭 논문을 쓸 때, 이제, 물론 안 한다고 해서 큰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 건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하면 매우 좋은 거 중에 하나가 스타일 설정입니다. 스타일 설정. 스타일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글씨의 모양, 글씨의 크기, 글씨의 굵기, 뭐 이런 것들, 글씨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위 논문은 길이가 길잖아요. 길이가 길어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제문이나 소논문을 쓸 때는 뭐 길어봤자 20페이지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한 15페이지 정도 쓰죠. 최대 길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거를, 이런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도 그냥 글씨체 바꾸면 되고, 그냥 인용문은 쭉 드래그 해가지고, 박도 이렇게 좌우 여백 설정해주면 되고, 그랬어요. 그렇긴 한데, 어, 너무 긴 이제 학위 논문을 쓸 때에는 이제 각 장절의 제목, 아니면 본문, 인용문, 내 글씨 모양을 스타일 설정을 해두면 편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좋냐? 매번 새롭게 글씨 크기나 글씨체를 새로 지정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어, 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단축키, F6이라는 단축키를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이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타일 목록이라는 게 있죠. 이 목록이라는 거에 장 제목, 절 제목, 항 제목, 목 제목, 장절 항목이잖아요. 그 본문, 인용문, 각주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새로 만든 거예요. 제가 쓰려고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장 제목 같은 경우에 우리 학위논문 양식 열어보면은 장 제목은 16포인트로 쓰라 그랬고 돼 있어요. 신명조 16포인트. 그래서 신명조에 16포인트로 쓴다. 그리고 제목은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지 않고 가운데에 있죠? 그래서 가운데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이제 단축키가 컨트롤 그리고 숫자 2잖아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요렇게 어, 설정을 해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다음 페이지로 넘겨버렸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만약에 이제 장 제목을 제가 어쩌고 저쩌고라고 적어놨어요. 3장 뭐 어쩌고저쩌고 적어놨어요. 요거를 드래그를 하고 이제 컨트롤 2를 누르면은 그러면 이 장 제목의 모양 양식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신명조 16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정렬로 딱 바뀌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글꼴은 신명조로 하자, 글씨 크기는 16포인트로 하자, 정렬 방식은 가운데 정렬로 하자라는 거를 일일이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장 제목 해줄 수 있고, 절 제목은 장보다는 하나 아래 있는 거죠. 뭐, 3장 1절 이런 거잖아요.
절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것도 이제 학위 논문 작성 양식에 보이시면 14포인트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해야 돼. 얘는 16포인트가 아니라 14포인트 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본문은 10포인트, 11포인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고 인용문도 똑같죠. 인용문은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조금 안 드린 것 같은데 인용문은 본문보다 한 포인트 작게 써요. 본문보다 본문 글씨 크기보다 조금 작게 쓴다. 예를 들어서 본문을 우리가 11포인트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인용문은 10포인트로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요. 써요. 그러면은 인용문의 경우에는 여기는 본문은 11포인트로 쓰고 인용문은 10포인트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은 스타일 설정을 해 놓으면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왼쪽에 있는 글이 똑같은 글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딱딱 바뀔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요거는 3장의 3절입니다. 서술상의 모순과 그 영향. 그러면은 이거를 스타일을 설정해 줘요. 제가 이미 스타일을 만들어 놨죠? 절 제목이라는 스타일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크기랑 굵기랑 이렇게 다 바뀌는 거죠. 3.1에 요 밑에 것도 똑같습니다. 3.1은 3절 1항입니다. 그러면 항 제목 스타일을 적용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를 여러분의 논문이나 여러분의 뭐 다른 글에서든 한 번씩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 그러면 훨씬 쉽게 좀 이런 거에 이런 자잘한 거에 시간을 쓰지 않으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요것도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본문 스타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쓰면은 제일 효과적으로 논문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스타일 적용의 가장 큰 장점은요, 방금처럼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그 글에다가 이제 글씨 크기랑 이런 거를 일일이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하나 있고, 가장 큰 장점은요, 이게 나중에 목차를 만들 때 굉장히 편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쓰고 나면요, 이 논문을 다 쓰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스타일을 다 지정을 해서 써놨다면은 그러면 목차도 일일이 쪽수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목차는 뭔지 아시죠? 그러면은 1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2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2장의 1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페이지를 확인하면 너무 어려워요. 우리 이제 분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손쉽게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앞에 거를 조금 고쳤어요. 그러면 또 바뀌어져. 그러면은 또 바뀌니까 또 이제 여러 번 확인을 하면서 이제 그 사이에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쓰고 난 다음에 한 번에 그냥 추출을 하면은 그러면 목차가 짠 하고 그리고 이제 차례가 짠 하고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능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이제 한글과 컴퓨터에 이 메뉴 탭에 보시면 도구라는 탭이 있습니다. 도구라는 탭이 있고 그 안에 제목 차례가 있고요. 이 제목 차례를 눌러보시면 이제 차례 만들기가 뜹니다. 이 캡처에는 미처 적지 않았는데요. 차례 만들기가 뜹니다. 그래서 이 차례 만들기를 누르면은 나오는데 이제 누르고
난 다음에 만들기 전에 조금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설정을 해줘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스타일로 모으기를 해줘야 됩니다. 제목 차례 당연히 제목 차례 만들 거니까 넣어주고요. 스타일로 모으기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스타일을 적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일로 모으기를 해주고 스타일로 모으면서 우리는 이제 장, 절, 항까지를 이제 목차에 넣을 거잖아요. 장은 뭐예요? 요거. 얘가 장이죠. 이게 장이잖아요. 장. 절은 장보다는 하나씩 아래 있는 거죠. 얘가 절이죠. 장절. 얘가 절이고. 그럼 항은 뭐냐? 절보다 하나 아래 있는 거. 장절 있고 그 밑에 있는 게 항이죠. 여기 1.1, 1.2 써 있는 게 항이죠.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장절항까지가 우리 목차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세 가지에 체크를 해 주시고요. 세 가지에 체크를 해 주시고, 저는 표가 없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논문에 표가 있다. 그래서 표 차례도 넣어야 된다. 혹은 그림이 있다. 그림 차례도 넣어야 한다. 그러면은 표나 그림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 논문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히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현재 문서의 커서 위치에다가 만들 거다. 그러면 현재 문서의 커서 위치는 어디여야겠어요? 이 학위 논문 양식에 이 목차라는 페이지에 이제 커서가 있어야겠죠? 그렇게 커서를 두고 그 다음에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짠 하고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제목 차례하고 쭉 나타나죠. 요 파란색 글자는 지우셔도 돼요, 나중에. 파란색 글자는 지우셔도 되니까 이렇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뭐 요거를 글씨체를 이제 신명조로 이제 학위 논문 양식에 맞춰서 바꾸시거나 하면은 되겠다라는 거죠. 목차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을 지정을 해 놓으면은 목차를 만드는데 훨씬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제일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참고 문헌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뭐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그리고 뭐 자료랑 이제 국내 논문 저서 그리고 해외 논문 저서 따로따로 쓴다.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어요. 이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각 주에 인용한 논문을 한 번에 참고 문헌으로 넣으려면 일일이 찾아서 복사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각 주를 한 파일에 모으면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주석 저장하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 저장하기라는 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사용해서 각 주를 한 파일에 모으면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각 주에다가 커서를 두시면은 이렇게 주석이라는 메뉴 탭이 떠요. 그래서 메뉴 탭이 뜨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안에 내용 중에 이렇게 플로피 디스켓 모양을 클릭을 하면은 그러면 주석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석 저장하기 뜨고 어디에 저장할 거냐? 새로운 파일에 저장하는 거예요. 이 논문 안에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일 어디다 저장할 건지 그 위치 지정해 주고 그러고 저장 이렇게 누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뜹니다.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13번 각주, 14번, 15번, 16번 제가 여태까지 썼던 모든 각주들이 여기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나에 다 모으는 거예요. 하나에 다 모으고 그러고 이제 설명 같은 거는 다 지워야겠죠. 설명은 다 지우고요. 그리고 여기 남겨야 되는 부분은 이런 것들 남겨야겠죠. 여기에 이렇게 연구 목록들, 이런 것들은 내가 참고했다는 거니까 얘네들은 다 남겨야 됩니다. 이것들을 복사 붙여넣기 하거나 아니면은 얘 아닌 것들을 내랑 관계없는 것들 지금 당장 참고문헌 목록에 들어가지 않을 것들은 다 지우면 되겠죠. 지우고 얘네들을 하나씩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제 쭉쭉 나열해주고 내어쓰기 같은 거 내어쓰기 적용해주면은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겠다. 라는 거. 그런 거 이제 생각하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팁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고전문학 논문에서는 예탄글 쓰는 경우들 많아요. 아까 이제 인용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소설 원문을 인용한다든가 할 때는 예탄글을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자판은 지금 표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이 표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탄글을 쓰려면은 이제 입력기 환경 설정이라는 데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입력기 환경 설정은 어떻게 들어가냐? Alt에 F2를 누르면은 들어가집니다. 그러면은 현재 글자판이 있죠? 현재 글자판 한국어, 우리 한국어로 논문 쓰니까 한국어로 돼 있고, 원래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은 두 벌씩 표준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벌씩 표준을 두 벌씩 옛글로 바꾸면 됩니다. 이걸로 바꾸시면은 뭐 여러분들 그 뭐 아래아도 쓸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여탱글 이제 원문을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요런 거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저기 각주 나는 방법 할 때 그 각주에 이제 나표, 겸나표, 나표 요런 거 겸나표 이거 책명은 이런 거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논문명 얘는 나표, 책명에는 겸나표 이런 거 쓴다고 했어요. 이거 그러면은 특수문자로 들어가가지고 하나씩 입력해야 되나요? 하면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여기 아까 이제 요 입력기 Alt F2 누르면은 입력기 환경 설정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입력기 환경 설정에서요. 요거 도구 상자 아이콘 기타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요런 이제 체크박스가 뜹니다. 그중에 겸라표 입력에다가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판 키 중에 P 옆에 있는 키 있어요. 요 키, 이 키가 있습니다. 네. P 그 UIOP 옆에 있는 키예요. 요 키를 누르면은 얘네들을 누르면은 나표, 겸나표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한글로 돼 있을 때 영어로 돼 있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한글로 돼 있을 때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나표가 나오고요. 쉬프트를 누르고 난 다음에 누르시면은 쉬프트를 누르고 난 다음에 쉬프트를 누르고 난 다음에 누르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예, 겸나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일이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마시고 특수문자 사용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겸나표, 나표 입력하시면은 제일 좋겠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용구 설정법이 있습니다. 상용구라는 건 뭐냐 하면 자주 쓰는 단어나 기호를 단축키로 설정해 놓는 겁니다. 요거는 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건데, 뭐 계속 쓰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논문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난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단축키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런 거로 주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살표가 나오게 하고 싶다. 화살표가 나오게 하고 싶은데 이거 특수문자 들어가야 돼서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아니면은 뭐 어, 이 가운데 점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런데 가운데 점도 특수문자여서 좀 복잡하거나 아니면 좀 귀찮거든요. 그런 경우. 그리고 뭐 9하고 동그라미 9가 나오거나 동그라미 8, 7, 6, 5 이런 것들이 이제 손쉽게 입력됐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런 상용구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준말은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요 괄호랑 찍 긋는 요거 대시랑 쓰면은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쓰면은 그러면은 얘가 나오게끔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편한 대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뭐 동그라미 9 같은 거는 저는 숫자 9하고 이응을 입력하면은 이제 동그라미 9가 나오게끔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설정할 수 있냐? 컨트롤 F3를 누르면은 상용구 설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응을 입력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응을 두 개 입력했어요. 그런 다음에 Alt 이거 영어 I예요. 영어 I를 누르면은 그러면 큰 동그라미가 나오게끔. 아니면은 구하고 이응을 누른 다음에 Alt I를 누르면은 그러면은 동그라미 9가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꼭 뭐 저기 특수 문자를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꼭 특수 문자를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 그럼 그 단어의 앞글자만 하고 Alt I를 누르면은 그 뒤에 글자들이 쭉 나오게 그 단어가 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쓰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논문을 쓸 때 사용하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예시를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글 파일을 하나하나씩 들면은 제일 좋겠지만은 이제 그 예시가 조금 어, 여러분들의 한글 파일 한 컴 이제 프로그램의 성능이 또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제 논문이나 그 논문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어서 저는 좀 약간 보편적으로 쓰면 좋은 거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한해서 내용을 좀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쓴 거는 이제 소개해 드린 거는 하나의 팁이니까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게 꼭 절대적인 거라서 이거를 꼭 써야 된다. 혹은 이걸 안 쓰면 안 된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해 주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난감할 때가 이런 형식적인 거나 뭐 내용적인 것도 당연히 어렵지만 형식적인 거나 어떤 기술적인 측면들 특히 뒤로 갈수록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이런 면들에서 좀 소홀해지거나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주위 선후배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른 논문들, 이전에 나왔던 비슷한 학위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에 이제 가까운 시기에 나온 학위 논문들을 참고하면은,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각주를 달았구나. 아니면은, 작품을 인용할 때 이렇게 이제 서지사항을 적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참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 가면서 이제 논문을 적으면은 제일 효과적으로 이제 논문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위 논문 작성법 특강은 여기에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